오늘 하루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서 기획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은 한미 디커플링 장세 2025 담아볼 업종이라는 특집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연말까지 좀 잘 버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 시작인 오늘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상당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네. 시기에 참 불러주셔서 아쉽습니다. 진짜, 네. 안 그래도 좀 어려웠던 시장이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더 어렵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네. 물론 개인들이 상당히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코스닥 지수는 더 어려웠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오늘의 주가 움직임은 그냥 사실상 거의 투매에 가까웠다. 그냥 패닉셀링 그 자체였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주말에 나름의 이제 기대했던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약간 무산으로 돌아감에 따라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들 그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출회가 됐는데 네. 지난 거의 4거래일 동안의 주가 조정의 폭이나 밸류에이션 레벨 다운의 정도를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의 하락까지 과연 우리가 맞았어야 됐나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정치와 관련된 혹은 뭐 트럼프 2기 정부 리스크 아니면 다른 대외 변수들 여기와 관련된 예상 가능한 악재들을 대부분 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소화한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장 뭐 정말 돼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 자체는 충분히 나와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인버스의 베팅에서 저희가 수익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산 다음에 1개월 뒤, 3개월 뒤, 6개월 뒤 이때 코스피나 코스닥 자리를 가늠해 봤을 때 지금 자리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한 전제로 저희가 좀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수도 지수지만 오늘 환율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장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1,438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뭐 외국계 IB에서는 지금 1,450원, 뭐 많게는 1,500원까지 좀 열어둬야 한다라고 보던데 환율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거의 누가 이제 비관론을 잘 지르느냐 그 경진대회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뭐 1,450원까지는 지금의 속도를 보면은 뭐 열어두는 그 정도는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정말로 한국 경제, 정치가 아니라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신호를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대응 여력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100억 달러 정도가 지금 쌓여 있는데 이제 또 여기서 이 논란들이 있어요. 적정 외환 보유고가 지금 맞냐? 보통 이제 뭐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전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기준마다 요구하는 적정 외환 보유액이 있는데 그게 IMF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3,20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한테는 실탄 여력이 있고 또 당국 측에서도 단순히 외환 보유액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기금들과의 통화 스와프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증권 시장에서도 증권시장 안정펀드 여러 가지 대응 수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환율이 1,450원대 이상으로 올라간다? 저는 그 확률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한미 증시 디커플링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뭐 글로벌 증시와도 디커플링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언제쯤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는 제가 봤을 때 해소되는 타이밍이 다가왔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화요일 밤을 기점으로 그 전망들이 살짝 훼손이 생겼죠.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12월 들어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력과 그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되돌림되는 것들이 자주 출현을 했고 실제로 글로벌 주식형 펀드들의 자금 플로우를 보면은 11월 6일을 기점으로 12월 마지막까지 미국으로만 돈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12월 달 넘어가면서 미국으로 들어온 돈들 줄어들고 다른 나라도 분배되는 금액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글로벌리 되돌림이 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아쉬운 게 국내 전국 혼란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돈 들어오는 유인들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의 이 전국 혼란이 뭐 완전히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익숙해질 정도로 해소 혹은 내성들이 생긴다면은 그동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금액들은 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환율 측면이나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또 외국인들이 봤을 때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지금 우리 그 국내 투자자들이 느끼는 것보다 싼 수준이거든요. 네. 그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저는 뭐 오늘도 외국인들 소폭 매수하긴 했지만 향후에도 이들의 공격적인 순매도 공세 갈수록 완화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공세는 완화될 거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저희 시장의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거론이 됐던 이슈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었는데요. 뭐 일본 BOJ 쪽에서는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거다. 또 거꾸로 미국 쪽에서는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높아진 상황이고 네. 이렇게 좀 미일 간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고 실제로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네.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우리 시장을 또 충격을 줄 수 있을까요? 청산은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저희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금리 내려가고 네. 일본 금리 올리는 거 이거 저희가 하루 이틀 사이에 접했던 새로운 정보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8월 달부터 접해왔던 정보인데 문제는 8월 달에 예상보다 그 타이밍이 일찍 찾아와서 엔캐리 청산이 증시에 거대한 충격을 가했는데 지금은 저는 뭐 거대한 충격 정도는 아니고 그냥 소폭 그냥 부디 접촉 사고 정도 그 정도 느낌으로만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네. 관심은 이제는 엔캐리보다는 글로벌리는 트럼프 쪽, 연준 쪽. 국내에는 지금 트럼프도 상관없고 연준도 상관없고 우리나라 정치 쪽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네. 엔캐리의 부정적인 영향력, 파급 효과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엔캐리보다는 FMC의 네.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은 들거든요. 네. 관련해서 올해가 지나고 나서 내년 정도도 추세는 좀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 워낙 지금 미 경제 자체가 너무나 탄탄하게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뭐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국내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몰디락스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참 그 부러운 상황이죠. 우리나라 네. 입장에서. 그런데 미국도 저는 골디락스 전망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4분기까지는 그 성장률 자체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 달부터 지금 발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되는 지표들은 골디락스 전망을 뒷받침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로 넘어가면은 연초에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야 미국 침체 가는 거 아니야? 랜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쪽들로 경기 둔화에 대한 논의로 시장의 관심들이 옮겨갈 것 같고 연준도 마찬가지로 금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리 봤을 때 미국은 어차피 경기가 둔화되는데 침체로 빠질 정도는 둔화는 안 되고 연준은 금리를 내려주고 이거는 증시 입장에서는 중립 이상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나 달러 그와 맞춰서 저는 11월 달에 피크를 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달러랑 금리도 내려가는 추세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은 증시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분명히 고초를 겪을 텐데 매크로상 금리나 달러라는 이 변수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안도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추가적인 질문인데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10월, 11월 뭐 연속해서 금리를 내려지 않습니까? 다만 뭐 이번 인하가 좀 경기 방어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네. 시장의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었던 것 네. 같은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래도 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 금리 인하의 성격 자체가 그 예방적인 성격. 네. 크게 말해서 경기 부양의 성격이 있으니까 보통 금리 인하는 시차를 두고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국내 경제 같은 경우도 내년도 성장에 1%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1%대 중반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보면 미 증시 자체가 너무나 탄탄하잖아요, 지금. 근데 어차피 글로벌 1등 나라기 때문에 미국이 잘 갈 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미국이 쉴 때 우리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것 많은 중에 분들이 하나입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 디커플링 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부분들을 한국이 상당 부분 미리 좀 녹여낼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죠. 이것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 상의 그 이슈인데 그 전국 혼란 발생하기 전에도 코스피 PBR이 0.85배 내외에서 왔다 갔다 거렸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반영됐던 악재가
미국 트럼프 2기 때 리스크 그리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충격들은 한국이 좀 선반영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둘러싸고 뭐 싸다는 거 빼고는 왜 투자해야 되냐. 그리고 그렇죠. 약간 조롱의 미무로 활용해야 될 정도로 국장 투자에 되게 비관론들이 많은데 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가격 복원력이 생기고 가격 방어력이 생긴다. 지금 그 자리까지가 우리나라 증시가 왔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나름 좀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밸류업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금 금융주주도 뭐 3, 4거래일 이상 좀 부진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이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좀 동력을 상실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20일에 신규 종목 편입도 예정돼 있었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다른 뭐 대왕거래 프로젝트랑 그다음에 뭐 원전 이런 것들은 보니까 실제로 그 여당 측에서도 예산 가지고서 숫자를 조금 건드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밸류업 측에서는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은행주나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의 그동안의 스탠스를 보면은 야 너희 밸류업해 등 떠밀어서 그들이 밸류업한 게 아니라 이미 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충만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단행할 만한 자금력 그 곡간도 넘쳐난 상태고 주저하는 의지가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 중심으로 그 주가가 빠졌던 것도 저는 그 불안감에서 기인하지 그 불안이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 중에도 저희 금감원장께서 나오셔서 밸류업 프로그램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저는 지금 뭐 4거래일 동안 주가 빠진 거 이제는 가격 부담들 많이 해소한 상태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떠나 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뭐 저가 매수를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주식들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낙폭과대 아닌 주식들이 없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국내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도 섹터가 좀 나와야 되고 그걸 담당했던 부분이 바로 반도체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도체 부분 여러 가지 또 질타를 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이미 8월 달부터 주가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또 외국인들도 거의 징벌적인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다 치렀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뭐 반도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랑 코스피랑 같이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더 이상 나빠질 거를 찾는 거기보다는 좋아질 만한 재료들을 찾아가야 되고 중간중간 저희가 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후적으로라도 환율 변화를 지켜보면서 이제 반등을 도모하는 시기를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사실 국제적 이미지 타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미중 반도체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서 국가 간의 신뢰도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수출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아직은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 없고 지금 수출에 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 정도 뉴스만 나왔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전국 혼란이 그 소버린 리스크라고 하죠. 국가 위협.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 하락이던가 대외 이미지 거의 추락이 아니라 나락.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것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 방송에 나왔던 거 전부 다 이제 무위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곳에 높은 확률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번 계엄 사태 이후 그 해제까지 그 시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 이슈를 제외하고 경제 쪽에서는 당국들의 대응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거 그것들을 놓고 보면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여기 만만치 않은 국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융, 경제 측면에서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지만 지금 구간에서 뭐 대부분 다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지만 특히나 지금 구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섹터나 업종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그 금융주는 이미 이야기했고 그래도 저는 바이오 쪽은 다시 한번 들여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그 4거래일 동안 그 전국 혼란 이후에 주가에서 그나마 좀 버텼던 업종이 바이오이기도 하고 그들이 버텼던 거는 나름의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그
항상 위기 때나 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야 그래도 실적 보고 가자. 뭐 책에서 그렇죠. 나오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실적을 보고 가자라고 하는데 실적 추정치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봐도 여전히 견조하게 나오는 게 바이오 쪽입니다.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의 저는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11월 달에 바이오주들이 힘겨운 시기를 겪었던 거는 미국의 금리가 예상보다 좀 높게 올라오는 바람에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저는 금리나 피크 치고 이제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들까지 종합을 해 보면은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의 그 탄력이 가장 그 셀 수 있는 상위권에 있는 업종 중에는 저는 바이오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주말에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네. 그와 관련해서 영향은 좀 제한적일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주식시장은 항상 재밌는 게 안 좋은 것들을 미리 선반영하는 측면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9월, 10월 달부터 노이즈들이 계속 나왔고 그 부분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금리 상승과 같이 한번 반영이 된 측면이 있어서 저는 바이오는 여전히 그 주도주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1월이면 이제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할 텐데요. 관련해서 보시는 업종, 뭐 방금 바이오를 언급해 주셨다면 다른 업종 또 있을까요? 야, 이것도 그 정부 정책과 국정 혼란과 관련된 건데 저는 방산주들도 지금 다시 한번 그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트럼프 당선이 되면은 뭐 러우 전쟁 종식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산 수요 없다라는 뭐 스토리텔링들을 하고 있기도 그렇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재건주나 뭐 이런 쪽이 좀 움직이긴 재건주 했었죠. 쪽, 네. 네. 근데 저는 러우 사태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전쟁이나 지정학적인 갈등 지금보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해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러시아 쪽이나 유럽 쪽의 국방 예산 편성한 거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다 증액을 했거든요. 이거는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증액한다라는 추세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 국가들 주요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한다. 그 과정에서 신규 무기 수요 분명히 발생할 거고 저는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은 부동산 마냥 주요국들의 거점을 잘 잡은 업체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방산 쪽들은 지금 이익 추정치를 업데이트해봐도 여전히 견조한 상태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여전히 내년도 계속 들고 갈 만한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와 방산 업종 들어봤고요. 뭐 투자는 사실 늘 어렵지만 네. 특히나 올해 우리 한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년 시장에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또 지수 관련해서도 전망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전망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이지만 네. 그래도 저도 이걸로 이제 전망을 해야 되니까 네. 하면은 상반기까지는 그냥 바닥 잡은 다음에 박스권 흐름 2,700 내외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하반기 이제 3분기 이후로 넘어가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시 한번 전방 수요 살아나고 우리나라 수출이나 이익들 모멘텀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서 하반기 이후 중순 이후에는 저희가 좀 좋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긍정적인 뭐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시간이 너무나 길잖아요. 언급의 우리가, 시간이죠 저희한테. 네. 좀 희망 회로를 좀 돌렸을 때 지금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싸다는 거 하나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손에 꼽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오늘 수급 상황들을 보면은 그 수급의 그 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하락의 질 정도가 이전보다는 나아졌죠. 예전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순매도하면서 지수가 흘러내렸다면은 지금은 이제 개인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났다라는 게 하나의 좀 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볼 수가 있고 향후에 그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그 본격적인 반등의 트리거 이거를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반등 트리거는 환율에 달려 있다. 환율이 1,410원대 부근까지 내려오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자본시장 내, 금융시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국내 전국 브랜드 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소화한 상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레벨이 1,410원대라고 보고 있어서 환율 변화 한번 지켜보시면은 그때 한번 저희가 트리거를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